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에서 할 거고 이번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우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과 심리, 하여튼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할 건 이거예요. 학습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리예요. 심리. 심리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SQ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SQ.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하고 싶은 마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 심리예요. 근데 심리가 엉망인데 학교 공부만 시켜. 이거는 못하게끔 돼 있어요. 잘하는 애들도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심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죠. 그게 먼저다. 공 차는데 심리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심리가 불안해가지고 공 차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 돼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 상태다. 그래서 애들을 이제 학습 멘토링 하면서 항상 상담을 해야 돼요. 개인적 상담.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안고 있는 고민 덩어리, 아이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애들이 학습 효과가 좋을 수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멘토링에서는 학습 멘토링보다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이 심리 멘토링이에요. 멘티와 멘토가 서로 존중함으로 친밀해져야 하고, 멘티가 마음에 갈등이나 아픔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체성이 없다면 먼저 이거를 알게 해주고, 사실 학습은 멘티가 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뭐 오빠, 형님 뭐 다 있다고요. 이게 학습이란 뭐냐? 왜 필요한 것인가? 보통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요.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아니면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공부, 좋은 공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그들은 당시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만들게 된 동기, 철학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필연성을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현장.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부흥이냐 뭐냐 또 해야 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사명이라고요. 필연적인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필연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달돼서 이 책만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 자기 교인들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만둬버리는 거야. 왜? 항상 사람은 쉬운 프로그램, 편한 프로그램, 우선 재밌는 프로그램, 이걸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연구를 안 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왜 그 사람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확률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전혀 몰라. 모르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시킬 때 항상 우리가 학습 코칭을 할 때도 그런 부분. 우리 스스로도 국어가 뭐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수학이 뭐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서 우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용어에 대한. 그래서 질문법 중에 용어 질문이 있잖아요. 용어를 알기 위한 질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용어.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멘티들이 학습을 해야 할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게 다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속에는 학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주인이 좋은가? 종이 좋은가? 그러면 다 주인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으로서 이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식물을 다스리려면 식물을 알아야 하고, 동물을 다스리려면 동물을 알아야 하고, 우주를 다스리려면 우주를 알아야 하고, 알아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아는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르면은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만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만물을 다스릴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인간이 동물처럼 살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학습이고 공부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뭐가 필요하죠? 우선 왜 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지어야 되는지. 이게 철학적인 거예요. 올바른 설계, 간격, 거리, 배합을 잘해야 튼튼한 건물이 돼. 이거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예요. 그것뿐인가? 그 안에 인테리어 역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상적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바로 문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올바른 음식, 올바른 관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의학, 자기개발, 생물학, 영양학, 뭐 스포츠, 음악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애들이 지금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건 누구나 다 지겨운 거예요. 근데 저게 나한테 꼭 필요해. 내가 앞으로 저걸 통해서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문제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멘토링을 통해서 훈련이 되져야 돼요. 마음교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최소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해야 돼. 모르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네, 이런 기본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못하는 자인가 안 하는 자인가. 사람들은 잘하면 잘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봐라고 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건 우리가 하여튼 뇌에 세뇌를 시켜야 돼요. 저 자신이 세상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세상을 대하는 게 달라졌으니까요. 그 전에는 세상 앞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서 시작했죠. 이 세상 어떤 환경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은 없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난 저건 안 돼. 이 사람하고 저건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 뼈다가 돼야 돼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속에 할 수만 있으면 뇌 속에다가 이걸 그냥 성형이 수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딱 심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 앞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천재,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건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동작이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선 장애라는 것도 알고 보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동작이 느린 거예요. 이해력이 또 어떤 엔진은 막 팍팍팍 도는데 얘는 팍팍팍 이렇게 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장애라고 해서 왔던 그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 일도 시켜보고 같이 막 여러 일을 시켜보니까 얘가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은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안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그러니까 하나씩 주면 되는데 여러 걸 한꺼번에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얘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안 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굴릴 줄을 몰라. 동작이 뜨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만 맡겨주면 세밀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움직여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데다 그런 아이 딱 집어넣으면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좀 늦구나. 이해가 좀 빠르구나. 이 차이점일 뿐이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모도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도 아이가 오늘 점수를 50점 맞았어. 30점 맞았어. 그러면 넌 도대체 공부를 뭐 어떻게 했냐.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 그러면 30점 맞았지만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못해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요 정도야. 이건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 학습 멘토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은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해력에 맞춰서 봄에 피는 꽃도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무 같은 한 나무가 한 장소에 있어도 그 나무 이파리가 올라오는 게 다 다른데 다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30명인데 30단계로 이걸 나눠가지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 속에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해가 안 돼서 처지는 애들은 이제 계속 처지는 그룹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그런 일이냐고요, 이게. 그걸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그거를 중간에서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지 역할 뭔가 할 수 있는데 사회는 그냥 도매값이라고, 도매값.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덩어리로 그냥 요즘엔 또 선행학습까지 막 해버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그대로 다 지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막 마음이 막 터질라고 그래요. 막 화가 나요. 예. 조금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낸 애들이 이렇게 조금만 좀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 그냥 도매값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바보 천치가 되고 그것이 모자라서 불량화가 되고 이런 걸 보면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근본적인 걸 교회는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부모고 간에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은 뭔가? 효과적인 학습은 결국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주도적 그러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에요. 학습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다 짜주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이 되냐고 이거. 주도적으로 하려면 놀고 싶어? 며칠 놀고 싶은데? 저 일주일이요. 그래 일주일 팍 놀아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은 네가 계획을 짜.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건 알지. 그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너한테 공부가 효과적인지 그걸 네가 찾아. 그래서 네가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계획을 짜봐. 그걸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험.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한테 와서 상담하겠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제가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5학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이 학교 이 교육 과정 때문에 자기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어디 갔다 와야 되고 학원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또 뭐 해야 되고 또 예배 때는 또 엄마한테 또 끌려서 예배당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숨이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네가 기계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같으냐?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 다 짜놓은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짜봐. 그러면 주도적으로 놀고 싶으면 논다 그러고, 네가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짜서 한번 해볼래? 해본다고 그랬는데 처음엔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책임감과 지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다. 지금 우리는 책임도 부모가 지고 선택도 부모가 하고 결과도 부모가 하고, 그러니까 애는 그냥 꼭두각시야. 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네. 그 속에서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 때 아이들 속에 과연 이게 인생의 보람이 있겠냐고요. 이게 행복의 요소가 다 빠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학습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기획한 것은 책임 있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자부심, 기대감, 성취감의 학습의 발전, 실패도 경험하죠. 당연히 자기 발전, 신뢰와 인정을 받고, 저 사람한테는 맡기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신뢰감도 얻게 되고, 예, 이런 거예요. 반면에 시켜야만 하는 기계적 학습, 이거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거. 효과적인 학습 방법.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책에서는 요 세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될, 임상을 해야 될 분야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애를 이렇게 해야 돼. 보편적으로 다 시킬 수는 없는 거고, 한번 해볼 사람 지원하면은 서약서 딱 쓰고, 그렇게 해서 서약서대로 안 하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애가 이 학습법을 가지고 이 학습법대로만 하면 다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학습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자, 우선 다니엘 학습법은 총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명 정체성 학습법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당시 함께 교육받던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월등한 지혜를 나타내게 되었고, 결국 탁월한 학습법을 지금 계속 다 찾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 학습법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습법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는 거지,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전쟁 포로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고, 왕들은 그를 멘토로 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사람이 학습한, 그 사람이 공부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첫 번째 요소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좋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바벨론 내기를 요구받았고, 그는 자신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네. 오늘 당신의 정체성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예요. 우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두 번째는 절제예요. 그 정체성에 맞도록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절제하기 시작한 거야. 안 하기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과연 이 관문을 통과할 거냐 못 할 거냐, 지금 이제 나는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우선 이거부터 절제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걸 과연 아이들이 쫓아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것만 성공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를 리더자와 서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하루에 얼마 하고 이걸 서로 서약을 맺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신실하게 지키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성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인데 그냥 막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거를 이거를 찾고 그 다음에 말씀도 그냥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힘들 때 답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뭐 성경 많이 읽어라 이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네가 성경에서 답은 어떻게 찾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과 진실함이에요. 성실과 진실함.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짠 이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실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형식적으로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성실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분석과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을 때 모르면은 물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본 넷째 짐승 이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과 질문 훈련을 해야 돼요. 분석과 질문을. 모르는 문제가 부딪혔는데 다니엘은 항상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묻지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친구들을 모아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받았고요.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할 때 모르면 다시 질문하고 역시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모르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답을 찾게 하는 키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쭉 써놨어요. 자, 토론 질문. 이런 방식을 이제 갈 겁니다. 이런 방식을. 네. 그래서 28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뭐 유대인들의 이야기, 세인트 존스 학교. 이 세인트 존스는 학부로서는 미국에서 아주 최고의 학부를 가진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4년 동안 하는 건 책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 2학년 때 토론하고 하는 과목이 구약, 신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학습법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거를 이제 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 책보다는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지들이 다시 강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40교실의 공과도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따가 그 안에 집어넣을 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그런 방식으로 가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공과를 하면서 재능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한 질문,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10가지 질문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학습법의 6번째 요소는 주변의 친구들의 문제예요. 친구 문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듬어 줘야 돼요. 주변에 가시 엉겅퀴가 막 주변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비두면은 그 안에서 다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시 엉겅퀴 이거 잘라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은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를 주변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서 이런 절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가 되는 건 무엇이고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이제 다음에 학습법에서는 이제 학습법 멘토링 앞에 설문지를 미리 다 줘요. 그걸 다 줘가지고 거기서 그런 거 다 체크를 하도록 일단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비전과 꿈이에요. 비전과 꿈. 다니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해방, 예루살렘의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다니엘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하고는 이게 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해야 되는데 학교 가면은 그 속에 문화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 속에 문화에. 안 들어가면 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따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여름 캠프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런 훈련들을 다시 시키는, 그래서 내려가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열 학습법이 7가지만 해도 이건 뭐 확실하게 애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우선 지금 문제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주변에 그런 엉겅퀴 같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마 너 잘라내,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멘토링의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라든지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가면 뭐 그 중에 제로 상태에서 10%도 성장할 수 있고 20%만 깨달아줘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쉐마 학습법. 이걸 내가 올해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 암송하고 이제 이런 분야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이제 설교 부흥회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암송.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데, 그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 신명기 6장 이 4절로 9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으라, 쉐마,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그 다음에 강론하고, 그 다음에 써가지고 갖고 댕기고, 손목에 매라는 거는 갖고 댕기라는 거예요, 이거 써갖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에, 안방에 다 써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법에서 이걸 이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습법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마음교실에서 이 중에 하나, 말하라, 강론하라 하는 것을 거기다 지금 집어넣어 볼 생각이에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번 책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시키면서 그걸 넣으세요. 이게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지가 공부한 거를 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짧게 2, 3분 동안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 지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공부한 거를 얘한테, 다음 주는 네가 공부한 거를 얘한테 한번 가르쳐봐. 요런 교육이에요. 요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듣기만 한 사람은 5%밖에 안 남는데 자기가 강론한 사람은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공부한 내용을 가서 가르치면은 그냥 듣고 가서 남은 것보다 가르치면은 남은 것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학습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훈련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듣는 공부 내용을 지가 누구한테 가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듣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다 달라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듣는 방법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걸 전달해주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잘 듣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해요. 집중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정신을 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잔다든지 또 아침에 필요할 때 자기 뭐 이런 컨디션 조절을 한다는 해서 정신을 맑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거, 자기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걸 절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거 기록해서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처럼 해서 손목에 메고 다니고, 네. 그 다음에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생각 속에 기록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습과 예습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85페이지 보면은 인간의 기억 능력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서 망각이 시작되는데 1시간 후에는 5%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6%, 한 달 뒤에는 9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학습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학생이 수업을 들은 후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린다.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
이에 비해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수업을 들은 후 5분 내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을 복습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다. 이때부터 장기 기억 상태로 돌입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슬쩍 봐주기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이걸 했잖아요. 처음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계속 갖고 다니면서 가까이 두니까 보게 되는 거야. 가까이 두니까 써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보게 되고 차에다가도 운전대 앞에다 세워놓고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외워졌어. 처음에는 이게 바로바로 또 다시 복습 안 하면 없어져.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을 돌려주면 안 없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냥 외웠던 것들이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입에서 그냥 쫙 나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쉐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삶의 훈련이지만 이게 학습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대로 가면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강론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보면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을 해라. 네가 들은 거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를 듣고 끝나는 것보다 말을 하면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나가서 성경 강해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천국복음 전하면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에 들어있으면은 들어있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끼를 쳐. 그게 새로운 영감을 얻기 시작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미국의 NTL에서 발표한 피라미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바로 선다. 그거 생각한다. 피라미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피라미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피라미드를 보면은 자 강의를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은 5% 남아. 읽기만 했어요. 10%가 남아. 듣는 것보다 읽는 게 자기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은 20%가 남아. 시범, 현장 견학 30%가 남았어. 그룹 토론을 해서 50%가 남았어. 그거를 체험을 했어. 75%. 그런데 친구를 가르쳤어. 그랬더니 90%가 남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친구들끼리 서로 과목을 정해 가르쳐보라. 그래서 개인 멘토링 하는 애도 이제 그 아이한테도 자, 다음부터는 이제 아직 이걸 이제 실천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학교에서 들은 과목에 대해서 네가 목사님한테 한번 강의를 해줄 수 있겠어? 네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줘봐.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만 되면은 이게 몸에 배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속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컨설팅 방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 요거는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제가 이 계시록 2장 3장을 계시록을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2장 3장을 항상 예수님이 교회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해서 앞으로 부딪힐 일들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기는 교회, 영광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검이라는 게 결국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컨설팅이에요.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석입니다. 분석. 가장 중요한 건 분석이에요. 예수님이 각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상황을 분석하고 좋은 점, 잘못된 점들을 찾아주시고 그걸 수정하게 하고 그걸 이루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고 이루지 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해준 거예요. 그게 컨설팅의 기본 뼈대예요. 이건 역시 학습법의 좋은 모델이기도 하다.
일단 멘토는 멘티의 삶, 학습의 현장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때 멘티 역시 적극적으로 자기 학습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함께 분석해서 좋은 답을 찾아야 돼요. 얘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얘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변 상황들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요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수학 못했던 아이가 분석을 해줌을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잘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장점이 나타나는 거야. 288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점을 쭉 이야기해줘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이런 거고, 서문학교의 장점은 이런 거고, 버가모 교회의 장점은 이런 거고, 두아디라 학교의 장점은 이런 거고, 사대교회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다. 이게 장점이라. 이게 강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컨설팅을 하시는 컨설턴트인 예수님은 각 교회의 좋은 점과 그리고 남아있는 가능성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키우고 이걸 지켜요. 이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강점이 이 아이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점이 뭔지를 찾아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단점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 회사로 말하면 그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자세. 서문학 교회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를 버리려고 한다. 버가모 교회는 혼합되어 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 보이는 데서는 뭔가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망이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여기는 복습이 없는 교회다. 듣기만 하지 기억하지 않고 들은 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단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장애요인,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은 그럴듯한데 내면의 세계는 들어있는 것이 없는 텅텅 비어버린 이런 상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태가 이대로 간다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예측한 거죠. 뭐예요?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은 사명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줘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 난 안 돼. 이게 결과 상상법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과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현장을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학습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을 때는 무식하고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컨설팅 학습법에서 꼭 사용해야 할 방법이 이제 코칭이에요. 이것은 이제 강점은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잘하는 과목, 이건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장애 요인은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이게 이제 뭐예요? 코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제거해서 이제 강점을 살리기 위한 이제 뭐예요? 코칭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 학습법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암송과 기억법.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재능 개발에서 뒤에다 첨부해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에요. 포토그래피 또 뭐 뒤에 쭉 가보시죠. 제목만. 그 다음에 뭐 관심과 집중. 포토그래픽은 사진 찍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사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과 집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 친해지면 익숙해진다. 네,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293페이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 네,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 네, 저도 군대 생활 그러면은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주일학교 때 나한테 계란 삶아다 주는 어떤 무명의 성도예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청년 때가 있었던 교회에서의 기억, 그러면은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 삼계탕 끓여줬던 그 권사님, 그거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마운 거하고 감사를 하면은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또 자주 친해지면 익숙해진다. 그 다음에 건물 배치 방법. 건물 배치 방법은 내가 우리 제일 떠오르는 우리 건물이 있죠. 우리 집,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차장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내 서재 앞에, 그 다음에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맨 우측에 뭐가 있고 좌측에 뭐가 있고 이거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건을 몇 개씩 배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암송해야 될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마늘, 피클, 연어, 콜라 2병, 양말 3켤레, 양파 3개, 훌라후프, 돼지 삼겹살 1근, 고양이밥, 아이에게 보여줄 애니메이션 1편, 소세지 1개, 메가폰과 영화감독, 의자, 패러글라이딩용, 멜빵, 의자와 밧줄, 기압계 요거를 사와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써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에 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어떻게 담느냐? 이 뒤에 보면은 자, 눈 딱 감으면 주차장에다가 몰라, 마늘, 피클, 뭐 다른 거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쉽게 기억되는 거. 실제로 해보면은 제가 참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이거를 정리할 때 이걸 다 실습을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차장에 눈 딱 감고 우리 건물 딱 생각 주차장이 떠오르면 그 옆에 줄줄이 뭘 놨는지 다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 안에까지. 이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뭐 연동법, 연결시켜서 뭐 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보면 사이다, 트럭, 대학, 신발, 드라마, 쓰레기, 수박. 이걸 순서대로 암기해보자. 그냥 암기하는 것과 연결성 찾아서 암기하는 것. 연결성은 사이다가 집 입구에 있는데 잠시 후 트럭이 와서 그걸 싣고 대학으로 갔고 그곳에서 운전사가 신발 벗고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서 더워서 수박 먹고 돌아왔다.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고, 방아쇠 확정법. 이거는 뭔가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딱 끌어내면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또 끌어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해보세요. 그리고 7번 보시면은 이건 타이틀 묶음 방법이에요. 덩어리. 그리고 뭐 숫자를 이제 묶는 거예요. 숫자를 묶을 때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상 이제 뭘 끌어내요. 이걸 내가요 어디 가서 해봤냐면은 그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차 뒤에 있는 그 번호판을 한번 암송을 해보자. 도대체 어느 만큼 암송을 하는지. 근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25대까지 암송하겠더라고요. 25대까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걸 암송해가지고 돌아와서 쭉 이제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것 때도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의 글자가 있는데 그 다음 차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차 글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연상시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번호가 8151243141666.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 815.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죽었어.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30일. 거기에 666 마귀가 대적을 해. 자, 그러면 이제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8월 15일에 12제자가 죽었어. 그리고 삼위일체가 계시고 마귀가 대적을 했어. 그러면 이제 815, 4, 그 다음에 31, 666. 네. 그러니까 이게 연상을 해서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52 주제 같은 거. 지금 저는
이제 요 내용들을 외우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연결시켜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네. 뭐 비비상시랑 푸조 말개그 문자자 뭐 원점 한마나 행창 뭐 이런 식이. 그 나머지 내용은 이제 몇 번씩만 보면 이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계속 돌아가면서 뭐 몇 번씩만 해보면은 뭐 악형 칭용관 그다음에 뭐 마소 칭기질 이게 이제 언어에 이제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지 따뜻한 말하기 11가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없어져 이제 한 번씩만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상법 뭐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기록하는 습관, 예, 메모 습관 이런 거. 그 다음에 9번째 가르쳐라 스스로 말하라 이런 거. 반복 훈련의 중요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묵상법, 적용법, 성령의 감동은 강력한 메모리 기능을 하죠. 예.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학습법을 다룰 때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공부해온 것들 필요하면은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이제 요즘 어떤 독서를 하니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다산의 뭐죠 목민심서를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5학년짜리가. 근데 나는 그동안은 목민심서 안 읽어봤어. 그리고 이게 뭐 대화가 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그래도 뭘 핵심을 잡는 건 내가 더 잘하잖아 이제 내가 더. 얘는 다 읽어도 핵심이 뭔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에 멘토의 자격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네, 멘토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멘토를 하기 위해서 멘토라는 게 뭔지 예, 그건 이제 정리가 됐죠. 멘토가 뭐예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전인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기준, 멘토가 해야 될 목표, 그리고 멘토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뭐예요?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코칭이라든지 질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잘 알면은 충분히 다 멘토를 해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학습 멘토링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시도를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30%만 더 상승된다. 그러더라도 이건 엄청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학습 멘토링 하고요. 어린이 공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공과. 혹시 네. 전화 한번 주시고. 혹시 공과 가지고 계세요? 뒤에 있는 거, 한번 낙선을 하지 마시고, 네,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가지고 오라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없으신 분은, 이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 운영에 대한 거, 이게 왜 이런 거를 넣어놨는지, 그리고 빠진 거 하나, 예, 뭘 넣는 건지, 예.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끊을까요? 네? 끊어가 다시.